여성 외교관의 한마디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1년 3월 25일 부산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 일본 여성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도쿄대 수석 출신, 하버드 로스쿨 석사, 일본 외무성 국제법조약국 부국장 아키야마 사오리. 그녀는 차세대 외교 브레인으로 주목받는 인물로 냉정하고 이성과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유엔 해양경계 자문위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이 입을 열자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입니다. 순간 회장은 술렁였고 일본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은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15년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 최고 외교 전문가가 한일 관계 전문가들과 일본의 여러 학자들이 참석한 자리인 국제 심포지엄에서 정반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일본 보수 언론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일본 외무성은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이 냉철하기로 유명한 외교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확신에 찬 그녀를 이렇게 바꿔버린 서울에서의 일주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키야마 사오리입니다. 34세, 일본 외무성 국제법조약국 부국장이죠. 도쿄대 법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유엔 해양경계 자문위원회에서 5년간 일했던 경험도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까지 외무성에 도착하는 것이 제 루틴입니다. 사무실에서 국제법 판례를 분석하고 조약 문서를 검토하죠. 동료들은 저를 차세대 외교 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논리와 조약을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감정이나 민족주의 같은 것들이 외교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특히 영토 분쟁에서는 더욱 그렇죠. 제가 다루는 사안들은 주로 이런 민감한 문제들이었어요. 센카쿠 열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쿠릴 열도까지. 최근 들어 한일 관계에서 독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문제를 다뤘고 양국 국민들의 감정도 격해지고 있었죠. 외무성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급자들이 저를 호출했죠. 사무차관실에서 열린 회의였습니다. 다나카 차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오리, 이번 독도 문제 대응을 내가 맡아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거든요. 독도 문제요? 조약과 국제법만 보면 명확합니다. 감정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1905년 시마네 현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법적 근거들이 분명히 존재했으니까요.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해양 경계는 감정이 아니라 국제법의 영역입니다. 팩트만 보면 3일이면 정리됩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독도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일본 외무성이 보유한 문서들, 국제법 판례들, 각종 지도와 문헌들까지. 모든 자료가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외교관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오리야, 외교관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오직 국익과 논리만 생각해야 한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제 외교 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철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성공해왔어요. 유엔에서도 인정받았고 외무성에서도 승진을 거듭했죠.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법리만 보면 답은 명확할 거라고 말이에요. 2018년 9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해양법 협의체 회의. 그 경험이 제가 한국에 대해 갖게 된 불신의 출발점이었어요. 당시 저는 일본 대표단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한국 측과 독도 해역의 해양 경계 문제를 논의하기로 되어 있었죠. 회의 일주일 전부터 한국 측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제74조에 따른 경계 획정 관련 문서들, 그리고 양국 간 어업활동 현황 자료들. 하지만 한국 측에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회의 3일 전, 갑자기 한국 대표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정을 일주일 연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바꾸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전화로 한국 측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요? 상대방은 얼버무렸어요. 내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회의는 연기되었습니다. 새로운 날짜가 정해졌죠. 하지만 그것도 회의 직전에 또다시 무산되었어요.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논의를 중단한다는 일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몇 달간 준비한 회의가 한국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동료들에게 토로했죠. 협상은 논리와 증거 위에서 해야죠. 그들이 늘 그러듯 분위기와 감정으로 끌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한국을 외교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투명성도 없고 정치적 계산만 앞세우는 상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외무성으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한국은 국제법적 논의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이죠. 상급자들도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관련 업무를 할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2019년 지소미아 파기 선언, 2020년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과도한 반응들을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죠. 한국은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대라고 말이에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과는 진지한 외교가 어려워. 항상 국내 정치를 의식해서 입장이 바뀌거든.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때 한국 측 담당자가 누구였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국 외교부의 실무자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행동 패턴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면서도 국제법적 해결보다는 감정적 대응만 하고 있다고 봤거든요. 2024년 3월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특별 임무를 받았습니다. 한일 양국 외교부가 독도 문제에 대한 전문가급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일본 측 수석 전문가로 파견되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나온 담당자들이 예의 바르게 맞아주었거든요. 정중한 인사, 준비된 차량, 그리고 서울 시내 호텔까지의 안내. 모든 것이 외교 예절에 맞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계심을 놓지 않았어요. 과잉 친절은 불신의 증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정중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모습. 분명히 발전된 도시였지만 저에게는 그저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외교부 담당자들과 환영 만찬이 있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저는 공식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적당히 응대했죠. 한국 측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사오리 선생님, 서울이 처음이신가요? 네, 업무차 방문입니다. 우리 음식은 어떠세요? 너무 매운가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부러 거리를 두었어요.
너무 친해지면 협상에서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외교는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한일 양국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어요. 독도 문제는 역사적,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감정적 접근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측의 대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어요. 한국은 감정적 대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제법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대응이 많다고 봅니다. 그 발언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논란이 일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으니까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내일 있을 본격적인 협의를 준비했습니다. 일본 측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일 공동 역사자료 공개 협의회.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 외무성에서 준비한 완벽한 자료들을 가지고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1905년 편입 문서를 근거로 한 주장이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진중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5명의 전문가가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저를 포함해 3명이 참석했어요. 양측 모두 두툼한 자료 뭉치를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시마네 현고시 제40호의 법적 효력, 무주지, 선점 원칙의 적용, 그리고 국제법상 영토 편입의 요건들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발표였어요. 하지만 한국 측의 반박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자료들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삼국사기의 우산국 기록,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무릉등처 안무사 기록, 대한제국 칙령 41호까지 체계적이고 방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측에서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문서를 제시한 거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한 문서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 문서는 일본 외무성 내부 자료에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는 그런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한국 측에서 설명했습니다. 1877년 일본 내무성이 시마네 현과 오키도 관할 문제를 문의했을 때 태정관이 내린 지령이라는 거였어요.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죠. 문서를 직접 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자로 적힌 공식 문서였고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더구나 일본 정부 기관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문서, 외무성 내부엔 존재하지 않았는데 한국 측에서는 더 많은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조선시대 각종 지도들, 일본 고문서들, 심지어 에도시대 일본 어민들의 증언까지 모든 자료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특히 1696년 조선과 일본 간에 벌어진 울릉도 쟁계 사건의 해결 과정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막부가 자국민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면서 독도도 함께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한국 측 학자가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혹시 일본 외무성에서 분리한 자료는 일부러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혹시 제가 일방적인 정보만 접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문서를 은폐한 걸까? 아니면 나는 정말 몰랐던 걸까? 다음 날 한국 측에서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독도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보라는 거였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일정이 없던 방문이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어요. 어제 본 자료들이 정말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먼저 방문했어요. 박물관에는 고지도 전문가가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각종 지도들을 보여주었어요. 놀라운 것은 일관성이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지도에서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1900년에 발표된 이 칙령에는 석도, 즉 독도가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1905년 일본의 편입보다 5년이나 앞선 공식 문서였습니다. 전문가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석도는 독도의 옛 이름이라는 거였어요. 당시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돌섬이라고 불렀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석도라고 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서는 더 충격적인 자료를 봤습니다. 미군이 1947년에 제작한 지도였어요. 거기에는 리앙쿠르 록스 등호 코리아라고 명확히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미군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 측 김연구원이 조용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40대 후반 남성으로 말수가 적고 정중한 스타일이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연구원의 안내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단지 사실만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증거만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판단은 제 몫이라고 말이죠. 독도재단에서는 울릉도 어민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어요. 9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다고 해요. 독도는 물고기 잡으러 가는 섬이라고. 거기 바위 하나하나에 다 이름이 있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라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돌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누군가의 살터였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해군 수로지를 봤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일본이 제작한 지도에서도 독도 주변 해역을 조선 해역으로 표시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편입했다면서 왜 자국 해역으로 표시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논리는 논리인데 이 섬은 그냥 누군가의 삶이었다. 단순한 국제법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과 역사가 담긴 곳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독도 방문을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분쟁 지역을 직접 방문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학술적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결국 동의했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독도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멀리서 작은 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이 작은 섬을 두고 이렇게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헬기가 독도 동도에 착륙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울어댔습니다. 해양경찰관들이 정중하게 경례를 했어요. 독도를 직접 밟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도나 문서로만 보던 곳을 실제로 와보니 달랐어요. 살아있는 섬이었습니다. 바위 하나하나에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어요. 독도 등대 관리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외로웠지만 지금은 정말 평화롭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일출을 보고 갈매기들과 인사하며 산다는 거였어요. 부인은 서울에 있는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찍은 사진을 자주 보내준다고 했어요. 아빠, 엄마가 이렇게 예쁜 섬을 지키고 있다고 말이죠. 어민 부부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3대째 독도 근처에서 어업을 하고 있다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여기서 고기를 잡으셨고 아버지도 그랬다고 해요. 이제는 본인이 아들과 함께 나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위를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어요. 저기가 가재바위,
저건 촛대바위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르던 이름들이라고 했어요. 바위 위에 주저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어요.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고향이고 터전이고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날 밤 독도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김연구원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 아래서였죠. 김연구원이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교수님, 외교가 사람을 잊으면 결국 진실도 잃게 됩니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지금까지 저는 조약과 법률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보지 못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확신했던 것들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일출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슬프고 미안하고 복잡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이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도쿄로 돌아온 후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독도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김연구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낯익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사무실에서 2018년 제네바 회의 자료를 다시 뒤져봤어요. 그때 한국 측 참석자 명단을 찾아보니 김민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해보니 바로 그 김연구원이었어요. 6년 전 그 회의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회의가 무산되었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김연구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연구원님, 2018년 제네바 회의 당시 일을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왜 회의가 연기되고 중단되었는지 진실이 궁금합니다. 이틀 후 답장이 왔어요. 예상보다 길고 솔직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오리 교수님께 그때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 제출이 지연된 것은 내부 해양법 자문위원회의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도 답답했어요. 일정을 연기한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뒤따랐어요. 회의 전날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했던 것은 당시 일본과 한국 간 군사 갈등이 폭발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레이더 조사 문제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독도 문제까지 논의하면 감정적 대립만 격화될 것 같았어요. 이어진 내용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법리 논의보다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오해하게 만든 것도 저희 책임입니다. 그때 더 명확하게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외교는 타이밍이 중요하죠. 때로는 진실을 말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메일을 다 읽고 나서 허탈했어요. 6년 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모두 오해였다니. 한국이 감정적이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신중하고 현실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걸 왜 그땐 말하지 않았던 거지? 아니, 내가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야. 그때 제가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측의 입장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었죠.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건데 저는 그걸 못했었어요. 사무실 서랍에서 6개월 전부터 작성하던 논문 초안을 꺼냈습니다. 제목은 국제법상 일본의 독도 편입이었어요. 한 장 한 장 읽어보니 부끄러웠습니다. 일방적인 시각으로 가득한 글이었거든요. 저는 그 논문을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잘게 찢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이제 진실을 써야겠다고 말이에요.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역사적 지배와 국제법상 해양 경계 독도는 왜 한국 영토인가? 손이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독도 문제 말이에요. 한국이 맞는 것 같아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확신하느냐? 네, 이제는 확신합니다.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부산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 그곳에서 제가 평생의 신념을 뒤바꾸는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일본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연단에 올라서는 순간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일본 외무성에서 15년간 영토 분쟁을 다뤄온 아키야마 사오리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며 제 평생의 신념이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일본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거든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때 한국 외교를 감정적이라고 단정 지었지만 지금은 안다고 했어요. 그건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었다고. 상대의 입장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제가 만든 오해였다고 말이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핵심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이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1900년에 발표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일본의 편입보다 5년 앞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한 공식 문서라고 했습니다. 국제법상 선점의 원칙으로 봐도 한국이 앞선다고 말했어요. 미군이 1947년에 제작한 지도 이야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고 했어요. 해방 직후 연합국도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강조했어요. 독도는 단순한 암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살터였다고 했습니다. 3대째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온 어민들, 등대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에게 독도는 집이고 터전이라고 말했어요.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증거는 명확하다고. 독도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의 영토라고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독도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변한 건 제가 만든 시선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외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학자의 배신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한국 측에서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측은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질의응답에서 여러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런 발언으로 인한 후폭풍을 각오하고 있는지, 일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각오하고 있다고, 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제 논문을 완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도 이 진실을 알릴 거라고 했어요. 쉽지 않겠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국 측 학자들은 고마워했고 일본 측은 복잡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김연구원이 마지막에 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 용기에 감사한다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제가 늦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시내를 다시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양심에는 떳떳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독도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도 말이에요.